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 학사제도 유연화 학생 지원의 좌장을 맡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성욱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총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저희 세션에 자리가 없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런 자리에 또 제가 좌장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약간의 부담이 되긴 합니다. 자, 이번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부 지원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많은 변화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특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 RIS 사업이라든지 링크 사업은 이제 라이즈 체제로 이제 다 통합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몸담고 계시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일반 재정 지원 사업 형태로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이제 지원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공이 어떻게 보면 대학 혁신의 가장 중요한 키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서로 이제 각 대학마다 발표하는 혁신 주제들이 잘 대학 간에 공유되고 확산되어서 대학의 혁신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요. 바로 우리 이제 발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학사제도 유연화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 지원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또 별도의 섹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주제 중에 이제 또 CCTV에 관련되는 주제들도 좀 일부 들어와 있는데요. 어쨌든 큰 흐름은 학사제도 유연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는 일단은 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시간이 조금 모자라지 않도록 어쨌든 풀로 20분 다 하셔도 괜찮은데요. 어쨌든 풀로에서 질문 받는 것도 좀 생각하셔서 한 15분 내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요, 우리 한양대 교육혁신처의 교육전략기획팀 부장으로 계시는 이태희 부장님께서 세상에 없던 융합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전략기획팀장 이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놀랐고요. 어제 밤에 야근하느라고 오늘 아침에 서울역에서 6시 2분 기차를 타고 왔는데 10분 전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세상에 없던 융합교육 혁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세상에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걸 브랜드하고 내용들을 잘 정돈화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안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아니라 저희의 그냥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이제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우리 대학가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무학과 전형, 요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명칭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입학 전공 선택제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나서 이 똑같은 장표를 4번 정도 바꿨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교육부에서 언론에 몇 번 흘리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다가 정책과제 맡겼던 거에서 공청회 할 때 한 번 또 바뀌고 그 다음에 또 교육부에서 다시 언론에 다른 내용 하나 흘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설명회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2023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포뮬러로 70%를 지급하고 30%를 성과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2024학년도에는 포뮬러로 50%를 지급하고 20%를 이제 좀 불편하시도록 참아주세요. 예, 이상하네요. 50%를 성과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무학과 전형을 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가 요번에 한 걸음 좀 물러나서 그게 무학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은 되지 않는다. 다만 가점에서 10점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바뀌었는데, 실제로 가점에서 10점이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오히려 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10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발표된 기준보다 좀 더 강화됐고요. 특히나 2026학년도 전형부터는 입학 전형 선택지를 반드시 입학 전공 선택지를 반드시 이제 더 확대해야 된다는 정책 의지를 많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대학가 전체가 또 교육부가 무학과 전형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동쪽으로 갈 때 저희가 한양대학교가 서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서쪽은 무학과 전형이 아니라 융합 전공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무학과 전형을 왜 하는가, 입학 전형 자율 선택제를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학생들에게 전공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이동, 또 사회가 요구하는 되게 그 플렉서블하고 어댑터빌러티를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해서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나 유럽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미국에 있는 대학들 역시 이제 학과로는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나 아니면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학과 자체는 오히려 칸막이 수준을 넘어서는 큰 사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사회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이제 예전부터 자각하고, 여러 학과들이 연합하거나 또는 프로그램들이 연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말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10년 전에는 학문 분야라고 했다가 학문 분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그 말 그대로 프로그램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 미국에 있는 대학과 우리를 그대로 이제 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은 정원이 없고 우리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들의 큰 흐름은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과제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프로그램 수준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영어 단어처럼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했는데, 사회에 나가서도 유연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플렉서빌러티와 또 그 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어댑터빌러티를 큰 키워드로 삼고 공부를 진행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벽을 허무는 교육을 하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학문간 경계도 허물고 대학과 사회의 경계도 허물고 국가 간의 교육의 경계도 허물어보자, 이런 걸 전제로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저희 총장님께서 작년 3월 1일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 취임하실 때 가장 큰 공약이 공약 중에 하나가 교육전략기획팀을 신설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이제 고민이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대학마다 경영이나 기획에 있어서는 발전전략팀도 있고 기획전략팀도 있고 전략기획팀도 있는데, 왜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는 장기간의 비전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고민하는 그런 부서가 없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략기획팀을 신설하고 전공교육과정 그리고 교양교육과정 또 비교과 교육과정을 총괄해서 기획 편성하고
그리고 국고 재정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하는 그런 총괄 거버넌스를 두자, 이렇게 해서 작년 7월 1일자로 교육전략기획팀을 시설하고 저도 거기 팀장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어제도 그래서 야근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맣게 하나 더 써 있었는데요. 그게 정원관리였습니다. 정원관리가요,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250명, 그러니까 입학정원의 10.5%를 무학과 전형으로 뽑으려고요. 각 과에서 정원을 다 빼냈습니다. 이거 하면서요, 저희 처장님하고 저하고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면요, 자연사였어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사를 목표로 250명의 정원을 빼서 이제 2025학년도부터 무학과 전형 25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을 뽑아서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프로그램의 개념을 도입하자. 아까 미국 대학들이 하고 있다는 학과 간의 학과제를 깨고 학과 간의 융합이나 아니면 연계를 통해서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학과제를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책무성을 지키자. 우리가 그래도 종합대학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사철 버리자는 게 아니라, 문사철 하고 있는 학과도 크게 연합해서 큰 프로그램 단위에서 함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세상에 없던 것들을 갑자기 만들고 없애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과목들을 언번들링하고 풀어헤치고 그거를 우리가 새로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리번들링하는, 다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교육을 혁신하자,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지금은 단과대학 안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학과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학과가 나온 학과제가 이제 하버드대 저희랑 같은 H대학에서 시작한 건데요. 이 세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교육의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서 2028년쯤 되는데, 혹은 2030년쯤, 한 8년쯤 뒤가 되는 해가 되면 한양대 안에는 학과도 있고 단과대학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서브 프로그램도 있는 이런 체제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려는 한양 인터칼리지는 학생들을 뽑은 무학과 전형으로 250명,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을 80명 뽑아서 330명을 뽑게 되면 한양 인터칼리지라는 이제 학제 단위에다가 이제 넣어서 공부를 시킬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양 인터칼리지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융합전공 프렌들리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기의 주전공을 언제든지 초이스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한양 인터칼리지로 들어온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해서 그 프로그램을 36학점을 이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고요. 다전공 탐색 교육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타과의 교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타과의 교육과정을 48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할 때 내가 내 프로그램을 제1전공으로 해서 졸업할 수도 있고, 혹은 48학점 이상 이수한 학과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해서 졸업할 수도 있게 해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큰 차이고요. 그러면 한양 인터칼리지로 들어온 250명의 무학과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버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나머지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2667명인데 이 2667명은 무조건 타전공 일반 선택을 12학점을 의무로 이수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공을 12학점 들어서 내가 그걸 듣고 나서 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마이크로 전공 하나 가지고 졸업하는 거고요. 자기 전공하고. 이걸 해봤더니 나 이쪽으로 가서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과로 넘어가서 다중전공 프렌들리하게 공부를 해갖고 자기 주전공을 스위치할 수 있게. 제가 교육학과로 입학했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전공 탐색 교육과정이라는 데 들어가서 설계 기초, 수학 기초, 생명 기초, 디자인 기초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듣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내놓은 맛보기 교과목을 한 2개 정도 이수해 갔고요.
아유, 네, 해보니까 안 되겠네. 이러면 교육학과 주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마이크로 전공 이렇게 졸업하는 거고요. 제가 그 12학점 해봤더니, 나 데이터 사이언스 될 것 같아. 그럼 글로 넘어가서 거기서 48학점 이상을 이수한 다음에 제1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제2전공 교육학과 이렇게 스위치해서 나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게 이 한양 인터칼리지의 핵심이고요. 무학과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일반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 2667명도 똑같은 혜택을 보게 해준다는 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서 못했냐? 제가 시간 지키려고요. 보고 있는데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어서 못했냐? 자유로운 전과제도가 없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철학과 다니는 학생이 기계공학부 가겠다고 전과 신청합니다. 그럼 기계공학부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주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 안 했고 대학교에 와서 물리 전공 안 했고 실험도 안 했고 공업수학도 안 했고 연력학, 기체학 하나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전공 탐색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뮤럴 안에 있고 밖에 있고의 차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다전공 탐색 교육과정 안에는 생명기초, 공학기초, 디자인기초, 설계기초 이런 교과목들이 기초 교과목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각 단과대학에서 내놓은 맛보기 교과목들이 있어서 학생들은 저기를 통해서 다전공을 탐색해서 도약해서 나갈 수 있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I 영어 문법 학습과 어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AI 어휘 학습을 그래서요. 오늘의 어휘 챌린지에 접속합니다. 불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다전공 탐색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유로운 이동이 형식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가능하게 해보자. 이게 하나고요. 한양 인터칼리지로 들어온 학생들은 자기의 학문 분야, 즉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디서플리너리한 방법론안을 배워서 나가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일반 학과로 입학해서 나가는 학생들은 자기 학과의 방법론 하나랑 자기가 마이크로 전공을 하거나 다른 전공을 하게 돼서 만들어진 방법론을 가지고 멀티디서플리너리하게 졸업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이제 한양 인터칼리지의 전체적인 구조고요. 그걸 위해서 교양교육과정을 컴팩트하고 임팩 있게 개편하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다전공 탐색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마 지금 전국에 있는 88개 대학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1학년 때 자유전공으로 뽑았다가 애들이 한과로 몰리면 어떡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다 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그동안 플립러닝이나 이러닝 만들어서 10년 이상 변화없이 왔거든요. 그래서 에듀테크를 세상에 없던 형태로 다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이제 고민들과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는 아까 철학과 학생도 교육학과 학생도 공대에 자유롭게 가게 해주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교과목, 즉 물리나 화학이나 파이썬이나 아니면 확률 통계 그리고 미분적분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파운데이션 교과목 혹은 재활 교과목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요. 제가 4분쯤 시작했으니까 몇 개의 컨소시엄을 저희 학교가 그동안 지난 한 15년간 학교 안에서 좋은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고 그걸 성공시킨 다음에 다른 대학의 이웃 대학들한테 이제 제안해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그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형태로 교육혁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이러닝 기반 학점 인정 컨소시엄인데요. 전국에 있는 49개 대학이 이러닝으로 연간 3만 명의 학생들이 이러닝을 수강하고 이러닝 교양교육 학점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15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라이브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저희가 홀로그램 기반 텔레프레젠스 기술을 도입한 그런 이제 교육 에듀테크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다른 대학들에 제안하고 교육부의 펀딩을 받아서 약 20개 정도 되는 학교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학교가 ICPBL이라는 캡선 디자인보다 좀 더 진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인프라 플랫폼을 만든 게 있는데, 이것도 다른 대학들에게 제안해서 지금 26개 대학이 ICPBL과 캡선 디자인을 잘하기 위한 그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아마 이제 전국에 있는 88개 대학이 전부 다 무화과 전형으로 하고 또 이런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 과목들을 되게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기초교육 과목 고민하고 뻔하게 AI, 클라우드, 뭐 파이썬, 딥러닝,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 고민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에 저희 학교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한양대에서 공대를 감축했다, 이거 많이 났습니다. 한양대에서 왜 공학교육을 약화시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공대를 감축한 팩트는 맞지만 공대 정원을 약간 감축한 이유는 공학교육 중심의 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정원을 좀 감축한 다음에 아까 그 프로그램이랑 잘 맞는 학문 분야가 AI, 인지, 디자인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좀 공학교육 중심의 융합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올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공사를 만들어서 내년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동하실 분들 이동해 주시고요. 네. 질문이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일단은 한 비슷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지고 난 뒤에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그때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양 인터칼리지라는 주제로 우리 그 융합교육 혁신을 발표해 주신 우리 김태희 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동신대학교 기획부시장님으로 계시는 박성일 교수님께서 유연 학사 제도를 통한 자기주도형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신대학교 기획부처장 맡고 있는 박상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저희가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2주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연 학사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2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22년도에 저희들이 교육 모델을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했고, 이제 23년도에 융합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 융합전공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거지만, 저희들이 준비했던 내용들을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는 이제 전라남도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학교고,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는 이제 한의간호물치,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제 한의대학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군인지 모르겠지만 전남 나주에 한국전력을 비롯한 뭐 KDN, KPS, 그래서 공공기관이 한 16개 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화유산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게 특성화가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 분야와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문화관광 콘텐츠, 이렇게 해서 3개의 특성화로 구성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뭐 얘기했다시피 저희도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이제 지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이제 라이즈 체제가 들어오면서 저희는 이제 전라남도와 같이 굉장히 조금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 산학협력, 평생교육, 국제화 네 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혁신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제2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다 뭉쳤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융합전공도 들어있고 다전공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그냥 저희들은 그냥 하나로 제2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외적인 환경에서 보시면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첨단 분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필요한 라이즈와 연계된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재들도 굉장히 조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대학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학생들도 굉장히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학으로 글로컬이나 이런 것들 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혁신도 요구하고 있고요. 대내로 보면 지금 뭐 지역사회 및 학생 선택권 중심에 해당하는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여기에 대한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무전공 관련된 것을 뭐 30%까지 늘리겠다 얘기하는데 다행히도 지방은 그 30%를 꼭 지키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융합전공을 학생 선택권을 주면서 이수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카운트를 해서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장 뭐 무전공으로 해서 뽑은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규정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규정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제2전공 또는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수를 심화전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모든 학과에서는 이 융합전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심화전공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리 이제 융합전공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다 심화전공으로 따라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융합전공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부터 저희는 22년도에 조금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22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현황을 봤더니 심화전공자가 한 90에서 9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전공하고 부전공에 대한 이수 비율을 봤더니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국가재정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단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융합전공이 생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듣더라도 그 학과들 중심으로 이렇게 듣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융합전공자에 대한 이수자에 대한 조조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심화전공으로 이제 졸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과에서 심화전공을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 자기 과목도 뺏기니까 절대 안 내놓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좀 매력 있는 융합전공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전공하고 교과목에 대한 시간표 중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전공에 대한 것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또 과목들은 또 엄청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수강 인원이 과다로 했을 때는 저희들 담당 교수에 대한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발생하고 지금은 이제 이런 과목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좀 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실에 대한 인프라도 굉장히 조금 부족한 이런 형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전공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조금 수강했을 경우에 이 수업에 대한 질이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가 조금 발생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전공만 듣던 학생들이 뭐 다른 학생이 들어오면 교수님들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눈높이를 맞추는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낮아지는 형태로 가서 수업에 대한 그 하향 평준화가 조금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요. 융합전공을 막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기초교육 과목 수준에 해당하는 융합전공밖에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교육 모델을 조금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전략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뭐 첨단 신기술 분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생들에 대한 융합 전공도 좀 선택권도 확대를 하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심화 전공 이수를 폐지를 했습니다. 네, 폐지를 하고 저희들 제2전공 이수에 대해서 필수로 하게끔 학교 정책 자원에서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들 난리가 나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교양이 34학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공이나 전공 주전공이나 선택이 있었는데 이제 전공에 30학점을 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공 시간표 수업이 안 나오고 이제 교수님들이 반발이 엄청 심했죠. 그래도 어찌됐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교수님들 굉장히 많이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좀 다닌 기억이 좀 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희도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유자 중심에 해당하는 유연 학사제도라고 하는 전략까지 일본에서 저희들이 제2전공 이수에 대한 의무화, 그다음에 모듈식 자기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개설 운영, 그다음에 제2전공에 대한 이수 치료 강화, 그다음에 창의 융합대기라고 해가지고 융합 전공을 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 뭐 수요일 날 오전 오후, 금요일 날 오전 오후. 그래서 거기에 융합 전공에 해당하는 수업들은 다 거기에서 진행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공 수업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세 번째 해당하는 창의 융합 교육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융합 전공 교육 과정을 좀 개설 및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내놨던 교육 과정들이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융합 전공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올해 또 해야 될 일이 융합 전공에 대한 교육 과정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교육 과정을 또 개발해야 된다는 또 그런 문제점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다양한 융합 전공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개설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도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제2전공 이수 의무화와 그다음에 이수 지원을 강화했고, 저희가 이제 학칙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전공은 다전공, 융합전공, 부전공을 구분하고 모든 학생이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규정이 좀 묶여 있어서 학생들이 제2전공을 들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의간호물치 방사선이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과인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 학생들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이, 교양이라는 교과목이 하나 9학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학점을 마이크로 그리딩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 학생들 그걸 좀 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 보시면 저희 이제 9학점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3개 이상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그러면 9학점에 3개면 27학점이고 공통적으로 들어야 되는 3학점 포함해서 총 30학점으로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설계 융합 전공이 하나 있고요. 학생 설계 융합 전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 설계 융합 전공은 저희 대학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교수님들 TFT 만들어가지고 한 10개 정도 해당하는 대학 설계 융합 전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학생들이 그냥 선택만 하게 되면 그냥 융합 전공 30학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그러면 영상 기획, 영상 제작, 영상 편집 이렇게 해서 총 27학점,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 하나 3학점 들으면 30학점이 될 수 있고요. 이 학생 설계형은 뭐냐면 학생들이 MD 단위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만약 영상 기획만 하나 하고 싶다, 영상 기획만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융합 전공에 있는 또 마이크로 디그리를 또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자기가 이 정도 배웠으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 이 중간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대학 설계에 대한 융합 전공, 그다음에 학생 설계에 대한 융합 전공 이렇게 두 가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을 할 때 졸업장에 보시면 이제 대학 설계에 대한 융합 전공은 어찌됐든 융합 전공에 대한 그 융합 전공을 이수했다라고 나오게끔 돼 있고, 학생 설계 같은 경우에는 MD의 형태를 그냥 나열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크게 4개 분야에 해당하는 10개의 융합 전공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이 해당하는 융합 전공의 단위를 더 늘려야 되고요.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해왔던 과정을 좀 말씀드리는 거라 저희가 또 24년도에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뭐 결과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발표해 주신 우리 박수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너무 절약해 주셨습니다. 무려 5분이나 원래 순수하게 발표 시간까지 하면은 한 7분 정도를 전략해 주셔서 충분히 Q&A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그 먼저 발표하신 이태희 부장님하고 우리 박소영 교수님 질의 혹시 플로어 질문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장님 계신가요? 혹시 우리 앞에 발표를 했던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플로어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뭐 한양대 사례든 동신대 사례든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짧게라도 혹시 마이크를 좀 네. 혹시 마이크가 안 갈 것 같은데. 목소리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신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동신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학생 설계로 융합 전공을 만드시는 경우에 학생들한테 주는 학위명이랑 전공명은 어떻게 심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네.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애들이 정해온 걸 교수님들이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요. 아 그렇죠. 예. 저희들도 보시면 여기가 조금 잘 안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건축공학과로 들어온 친구가 만약에 대학 설계 융합 전공을 이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의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고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제 학생 설계 융합 전공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일단 저희가 무전공으로 조금 뽑는다는 자체가 아직은 지방대학은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한 베이스는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그 ND 단위로 9개 마이크로 디그리 해당 부학점으로 이렇게 듣는 거에 대한 것만 표기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윤윤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공대 특화이기 때문에 한양대 그 부장님하고 동시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졸업할 때 학생들이 뭐 취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어쨌거나 기사 자격증 같은 그런 전문 자격증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자격증 응시 기준을 보면은 어떤 관련 학과라고 학과를 딱 지정을 하고 있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학과에서 4년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자이거나 이런 자격 조건 때문에 이렇게 융합하는 형태로 또는 모듈형의 형태로 기본전공, 심화전공 이런 형태로 바꿨을 때 아까 프로그램이란 용어를 쓰셨는데 이런 자격증에 필요한 어떤 기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융합전공 설계할 때 이제 자격증 관련된 학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이렇게 융합전공 다 한다 해서 괜찮겠느냐 이제 교수님도 굉장히 반말도 많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조금 확대하고 융합전공을 늘려가겠다고 조금 고민을 든 게 뭐냐면 이제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그 교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30학점을 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 학과에서. 그러면 그 30학점을 가지고 제2전공에 해당하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자격증 중심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보니까 이런 융합전공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융합전공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과는 30학과를 내놨지만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자격증이다 그러면 그 자격증 중심의 30학점에 융합전공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융합전공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좀 딸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제가 올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나마 조금 학과에서 이해를 하시고
저희도 교수님 답변하고 같고요. 근데 단 하나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면 지금 교육부 저희 기본 편제 조사나 아니면 뭐 고등교육 통계 뭐 전부 다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말은 이제 무화과전을 얘기하지만 그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관되어 있는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혼란스럽게 돼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도는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죄송합니다. 우리 발표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한성대 황영화 교수님께서 트랙제 기반 전공 융합 질관리 체계 운영 성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황영화입니다. 네, 저희 대학은 2017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트랙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트랙제를 운영한 지 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는 이제 융합교육이나 이런 질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대학의 이제 학사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이 전공을 융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트랙제 기반의 어떤 융합교육 관련해서 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좀 해나갈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대학은 일단은 기존에 있던 이제 4개의 단과대학, 사과대와 인문대, 그리고 디자인대와 IT 공대가 이제 트랙제 기반으로 2017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재직자 중심의 어떤 그 성인학습자 단과대학, 그리고 첨단학과 중심의 그 창의융합대학, 이렇게 6개의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지금 학사 구조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트랙제 기반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트랙제라는 것은 융합형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만든 이제 전공교육 과정으로, 여기서 이제 트랙은 이 학과 간 벽을 허물어서 이제 가장 세분화한 그런 독립된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들어와서 1학년 1년 동안 이 대학에 어떤 트랙이 있고 내가 또 어떤 트랙을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진 이후에 2학년 진급을 할 때 이제 2개 트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랙제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사실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이런 어떤 융합 인재나 이런 양성이 중요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 좀 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다양한 학문 간의 어떤 융합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장려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트랙제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 트랙제가 이제 사회수에 맞게 계속해서 신설되고, 또 이게 어떻게 학생들이 이제 선택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정원 제한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 트랙제를 관리하고 또 모집을 중지하고 이런 과정들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랙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랙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이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분야와의 연계라든지 혹은 사회의 어떤 수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트랙과의 차별성, 그리고 어떤 소속된 그 이제 신규로 신설을 신청한 그런 그 트랙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교원의 어떤 업적과 역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신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랙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모집 인원, 그러니까 트랙제가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트랙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특정 트랙에 굉장히 쏠림 현상 같은 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사실 모집 인원이 기준 이하면은 그냥 이제 바로 모집을 중지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인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이 학과의 교육 과정이 어떻고 또 사회에서 이게 물론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됐고, 또 기존에 이제 그 모집이 중지된 트랙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반발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좀 부딪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모집을 바로 중지하기보다는 좀 모집을 중지하는데 이제 유예 기간을 두고 좀 질을 개선할 수 있게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조금 바꾸어서 이제 유예 기간을 두고 좀 학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학과가 그 트랙이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설과 폐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2017년에 이제 트랙제를 처음 도입할 때는 45개 트랙에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4월 기준으로 4개 트랙이 신설이 됐고 9개가 이제 모집이 중지돼서 38개 트랙에 이제 5개 전공, 여기서 전공은 이제 특정 어떤 분야에 굉장히 하나에 심화된 학습이 필요한, 예를 들면 이제 동양화나 서양화, 이제 특수 분야죠. 어떻게 보면 예체능이라는, 그리고 이제 학과, 그 미래플러스 대학이라는 성인학습자 중심 대학과 또 그 창의융합대학이라는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학과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전체 교육 체계인데요. 일단 이 4개 단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일단은 저희는 모집 단위는 이제 기존의 단위들을 대부분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예를 들어 내가 사과대에 이제 소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하면은 사과대 안에서 이제 일단 첫 번째 트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트랙은 학교에 있는 어떤 트랙도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러면은 단과대 안에서 어떻게 융합을 좀 많이 하고 또 단과대 밖에서 융합을 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형태로 융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됐고, 또 첨단학과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 첨단학과도 어떻게 보면 학과를 중심으로 조금 심화학습을 하고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조금 학습하는 그런 학과 중심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 학과 학생들도 실제적으로 다른 분야 트랙을 2개를 선택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자율설계 전공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이 들어와서 그 어떤 트랙도 관계없이, 모집 단위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공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학생들의 전공 자체가 경우의 수도 많아지고, 사실상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제가 이제 실제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우리 트랙에 오는 학생들이 다른 트랙을 어떤 걸 학습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정 트랙 같은 경우에 300명, 400명 이렇게 학생이 있으면 최소한 이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때 우리 트랙이 선택한 학생들이 선택한 다른 트랙이 어떤 건지를 알고 이제 조금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교육을 운영하고 이러면 훨씬 효과적일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주셨고, 사실 이 트랙을 이제 또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또 나가고 변경도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트랙 안에 재학생이 몇 명인지도 사실상 이제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현황이나 성과 같은 것들을 관리하면 좋을까, 좀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공부 차원에서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진짜 가장 먼저 조금 분석을 했던 거는 이 융합과 관련된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분석을 할 때는 일단 학생들이 조금 어떤 형태로 융합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형태로 융합한 학생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졸업 후에 이제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성과가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그래도 단과대학 안에서 이제 유사학문을 좀 트랙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 분석을 제가 2023년에 저희가 수행을 한 건데 2022학년도에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인원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한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신산업 분야와 융합을 하는 그런 특징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번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이제 학번이 늦게 입학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학번 단과대학 외 분야를 넘어서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그런 융합이 조금은 증가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트랙제 이 분석을 하면서 뭐 제가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다 넣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이제 학과제로 입학했던 학생들과 이제 트랙제로 입학했던 학생들이 이제 취업률이 한 10% 정도 차이 나는, 네, 이런 원인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매해마다 이 학생들의 이런 다양한 경우에서를 분석을 일일이 이제 수행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사실 이게 매년 사실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굉장히 기초적인 분석임에도 잘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굉장히 지금 이 대학에서 핫한 것 중에 하나죠. 이 IR이라는 이런 기능인데요. 저희는 이제 기획처산하의 한샘 미래연구센터에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합 관리하면서 좀 학교 전체에 어떤 대학 발전 계획을 수립하든지, 혹은 교육 성과 관리를 한다든지, 뭐 혁신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교육의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어떤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존부터
전부터 원래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운영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러면 이런 트랙 같은 정보들을 좀 우리 학교 특색에 맞게, 사실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신 학교들도 이제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몇몇 학교들을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항목들이 대부분 대학에서 평가 지표로 관리하는 뭐 취업률이나 출원율 그리고 뭐 전인교 확보율 이런 지표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분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정보공시 담당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좀 이제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학교에 이제 교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조금 더 우리 학교 특색에 맞는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조금 트랙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넣고 이제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좀 질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2019년에 구축하고 지금 이제 4차 구축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3차 구축을 하면서 트랙 운영 현황과 성과 분석이라는 이런 메뉴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 이제 트랙별로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지금 현재 시점에 학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 학생들이 학습 경험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이 학습 경험이 유의미한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이 학생들의 성과, 그러니까 뭐 만족도나 졸업 후에 어떤 그런 성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이 트랙별로 어떤 학생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트랙을 이제 1트랙으로 선택한 학생 요거는 이제 그 모집 단위로 들어온 학생들이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단과대학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학생들이고 2트랙으로 우리 트랙을 선택한 학생은 어떻고 우리 트랙 학생들이 어떤 다른 트랙과 융합을 많이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또 만족도나 이런 성적 같은 것들은 어떤지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만약에 원하시면 이게 이제 특정 트랙의 정보긴 하지만 우리 트랙과 특정 트랙을 융합한 학생들의 정보도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어떤 단순히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탑재한 이후에 뭐 기존에도 사실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들은 수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질 관리라든지 뭐 중도 탈락 예측 같은 연구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2022년에 이제 저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이 트랙별로 종합적인 어떤 운영 성과를 분석을 해야겠다. 또 이제 그때 시기가 마침 이제 트랙제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정보 공시 취업률을 공시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전공을 어떻게 융합하고 있고 이 학습 경험과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기획처 산하에 있는 미래연구센터에서 이게 전체 좀 학교의 종합적인 측면의 분석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이 특정 부서들과 연계를 해서 좀 중앙에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좀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석한 내용은 중에 이제 저희가 실제 뭐 분석을 하면서 사실 이게 뭐 처음에는 제가 이게 분석을 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랙별로 이제 물론 이게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한 활용 자료로도 쓸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트랙별로 어떤 이 성과에 대한 차이가 조금 확연히 드러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있었는데 다행히 뭐 크게 그런 거는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이 트랙을 선택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입학하고 조금 지나서 이제 5, 6월 정도에 가수요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아직 학생들이 이제 전공을 다 이제 정하기 전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내가 진짜 학습할 트랙을 이제 2학년 진급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가 사실 뭐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5개월 되는 시기 동안 50%의 학생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왜 그럴까? 그리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변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줘야지 이 트랙들도 이제 잘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분석들을 사실 올해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성과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융합을 하는 게 사실 뭐 궁극적으로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거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단과대학 안에서 융합했을 때랑 단과대학 밖에서 융합했을 때랑 실제적으로 어떤 학습에 유의미한 학습 수준이라든지 성적 같은 거에 차이가 있는지, 사실 이제 트랙제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이제 심화학습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좀 같이 분석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고 나면 분석 결과 중에 이제 뭐 특정 트랙에 대한 정보가 아닌 학교 전체의 종합적인 정보를 좀 구성원들이랑 공유를 하고 있고, 보직자회의나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좀 중점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단과대학 학장님들이나 좀 이런 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게 이런 것들 분석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권장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들이 트랙을 선택하는데 도대체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짧은 4개월 동안 학생들이 너무 이제 내가 입학할 때 내가 생각하고 들어왔던 전공과 내가 실제 트랙을 선택할 때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게 변경되는 걸까, 이게 특정 트랙이 홍보를 못해서라면 이제 홍보를 잘할 수 있게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고, 특정 트랙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돼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저희 그 뭐 다른 대학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대학생 중도 탈락 예측 모형을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 같이 좀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4차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학 전체 발전 전략과 실행 과제 랑 연계해서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도록 신규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외협력 데이터 같은 것들도 너무 지금 트랙이랑 산단이랑 각종 진로 취업 부서에 다 산재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화면 개선, 그리고 데이터 업데이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대학은 조금 트랙제를 도입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조금 질 관리 이런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영희 교수 수고 많으셨고요. 한 3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혹시 플로어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나 뭐 이렇게 좀 빨리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다음 발표자 발표. 네. 목소리로 그냥 지금부터 트랙제를 하시는 게 부정공, 자율선택 이런 거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특정 트랙에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럴 때 그 여건이 이제 제한될 수 있잖아요. 강의수라든지 강의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으니까 어떤 좀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특정 트랙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사실 이제 전년도에 저희가 조금 크게 2년 전이죠.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2022년도 이제 학생 대상 조사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트랙들의 수강 신청. 그래서 그 수강 그 분반을 최대한 많이 개설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강의가 어차피 분반 인원이라는 게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면 이제 분반을 개설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교원 채용이라는 이슈와 이렇게 뭐 충돌을 하게 되죠. 근데 기존에는 사실 이제 기존에 어디 있던 자리에서 이제 나가시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충원하는 방식이 사실 이제 가장 보편적일 텐데, 저희는 사실 인원이 많은 트랙에 이제 교원 TO를 먼저 주는 그런 제도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서비스가 줄면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네. 우리 어레인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공강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뭐 잘 쓰고 있고요. 예. 공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즘 온라인 수업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한창 실습 과정이 많아진 이제 고학년에 진급하면서 뭐 근데 BL 수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사실 그 분반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컸었는데, 그런 부분은 예, 저희는 크게 문제 없이 이제 그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좀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광대학교 교육혁신원에서 온 윤희경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무학과 무전공을 준비하면서 실제 기반의 전공교육 과정이 질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샘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저는 원초적으로 그러면 융합이라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트랙제 기반의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한성대학교의 교과목 개설의 자유도는 얼마만큼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융합 전공을 만들면서 모든 학교들이 교과목 개설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허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성대학교의 융합전공, 트랙제 기반의 융합전공을 만들어낼 때 반드시 개설해야 되는 교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개설의 허용도, 자유도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양적인 그러니까 학점 제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는 트랙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9학점으로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융합교육과정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트랙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다 보니까 그 트랙 간 상호인정 교과목들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학점에서 배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트랙에 있는 이제 교과목들을 더욱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기존에 개설된 교과목 위주의 트랙 기반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아니, 트랙제 교육과정을 처음 만들면서는 전체 교육과정 자체를 모두 개편했습니다. 완전 대단하십니다. 네, 참고가 되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플로어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발표해 주시는 황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약간 이동하시고요. 학생 지원 쪽 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데이 원 두잉이라고 읽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에 대해서 우리 조선대학교 김규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원데이 원도잉 맞춤형 학습 지원 오늘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김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그런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인데 저희가 동시에 그런 잊지 말아야 할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추진 배경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원데이 원도잉 학생 경험 고도화 체계를 설명드리고요.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 학생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대로 또 정서위기 학생들 그리고 학습에 좀 방해가 되는 많은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학습 지원 그리고 개인별 그런 차별화된 피드백을 많이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저희 하이퍼 CSU 조선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기반으로 추진사항 중에 하나가 학습자 유형에 따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별 학습 지원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해 저희는 그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활용 체계로 내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그 외부 컨설팅 의견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방적 차원의 단기적 학습 활동 지원 강화였고요. 이 뜻은 사실 이제 저희가 미리 학생들이 성적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지원하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또 지속 관리에도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했고 학생들이 그런 대학생활 적응 또는 대학생활을 좀 만족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맞춤형 지원이 아닌가 했습니다. 다음으로 매해 학습 지원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제 내주는 의견들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부각되는 의견들이 그 전체 재학생 대상, 그러니까 저희는 우수 학생 대상, 학업 저성취 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있는데 좀 일반 학생 대상으로도 그런 자기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요자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시각에서 특히 요즘에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로 학습자 유형을 좀 나누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에 초점을 뒀고요. 두 번째로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아까 학생들이 좀 개인별 피드백을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피드백이 맞춤형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 학습자 간의 이제 피드백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키면은 멘토링이나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동료나 선배들이 제공하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간 부서에서는 이제 중간 모니터링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활동 보고서에 대한 그런 피드백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드백은 사실 그 학습 지원에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제 발표드릴 그런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첫 번째로 학생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 수요와의 시각과 피드백의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하고자 하며 이 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의 프로그램 성과를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 설정된 4개 혁신 전략 중에 하나가 원데이 원도잉 학생 경험 고도화인데요. 이 안에 5개 학생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5개의 세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한 70개, 80개 훨씬 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제가 좀 특히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교수학습 지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전방위 학생 케어 강화, 다면적 학생 역량 강화에 해당이 되는데 신규 과제를 지금 제외한 과제로는 19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면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센터, 교수학습 지원센터 그리고 학생 복지 운영팀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은 이제 티플레이 환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질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은 교수 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것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습 지원 체계가 이제 3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기 주도와 변화, 협력과 배움, 그리고 공유와 성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유형을 학업 저성취 학생, 일반 학생, 우수 학생, 그리고 소수 학생으로 좀 나눠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이 파란색 체크 무늬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그러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저희는 러닝 단단히와 그 협력과 배움에 있는 올리고당 프로그램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형 인재상 아래에 저희는 핵심 역량이 자기주도, 창의융합, 배려봉사 3C 핵심 역량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에 또 이제 7개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 기반으로 저희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를 하고 학생들의 변화량을 보고 있는데요. 주 역량 1개랑 부 역량 2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호흡 학업 저성취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얼리 체크인 캠퍼스와 SOS 점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는 포맷 완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학업 저성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적인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성취가 좀 낮은 경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원스톱 상담센터에서 정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학업 저성취 학생들이 이제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및 긍정적 피드백, 상호작용,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한 훈련, 그리고 성공 경험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저희 그 학업 저성취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리 체크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및 생활 습관 개선을 높이는 그런 인스타그램을 통한 출석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안에서 이제 서로에게 피드백, 그러니까 격려를 주고 또 멘토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그 SOS 점프 같은 경우는 이제 튜터 매칭 및 지도 교수의 개입을 통한 튜터링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포맷 완료 프로그램은 대학생활 설계 및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한 15시간 집중 학습법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에 이제 운영 절차는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 제가 정리해서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호작용과 피드백의 특성을 조금 여기 운영 과정에서 좀 더 부각을 시켰고요. 여기서 멘토 피드백 그리고 SOS 점프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님의 개입, 포맷 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간의 그런 소통을 통한 격려를 통해서 동기 향상 그리고 학업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리 체크인 캠퍼스의 성과를 보시면은 이제 핵심 역량, GPA 변화량, 전체 만족도가 모두 다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개인 맞춤형 피드백과 격려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SOS 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의 개입을 통한 그런 튜터링 활동인데 물론 튜터 간의 이제 튜터와 튜티들 간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원활할 수 있지만 또 교수님을 이렇게 쉽게 찾아뵙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023년도에는 그 Q&A 보드를 좀 만들어가지고 익명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고요. 물론 이 활용도는 팀별마다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터링, 교수님과의 개입,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그런 학습 이해도가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핵심 역량, 학습 역량, GPA 변화량이 모두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맷 완료도 역시 이거는 이제 15시간의 그런 집중 워크숍인데 이제 시간 관리, 목표 설정, 동기부여의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되는데요. 이때는 최대한 많은 그런 팀별 활동을 통해서 체험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소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스 일반 학생 대상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이제 러닝 단단히 프로그램은 학생 유형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고 이제 올리고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협업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오늘은 좀 러닝 단단히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올리고당은 사실 가장 인기가 많은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120개 넘는 팀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는 그 7주 동안 이제 팀 활동을 진행하는데 활동 보고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 피드백, 활동 보고서에 대한 양식이나 뭐 성찰 그리고 학습 내용에 대한 그런 최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닝 단단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러닝 단단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개발이 되었고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먼저 트랙 1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집단 학습 코칭, 동료 멘토링, 그리고 학습법 특강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됐고 성과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조금 더 고도화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더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좀 트랙을 2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사전검사에서 보시면 핵심 역량 그리고 SLT 자기조절 학습 검사가 추가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트랙 2의 취지는 그때 외부 컨설팅에서 드러났던 그런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뜻은 또 지속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트랙 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랙 1에서 참여했던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트랙 2에 참여해서 좀 더 그런 학습 과정과 대학 생활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러닝당단이의 또 특징은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좀 유형을 또 그 안에서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SLT 검사가 이제 실시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개인별 그런 강의 약점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이제 학습 코칭의 주제를 좀 선정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LT 검사 기반으로 해서 유형을 나누기도 하지만 학생 프로그램 그 신청 동기들을 제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유형의 분류에 임해서 집단 학습 코칭 주제의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랙 1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로 가고요. 트랙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좀 더 그 학습법이나 대학 생활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좀 공유하도록 하고 최대한 그런 개인별로 학생들에게 와닿는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 전략 검사도 저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보고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학습 코칭에서는 그 유형별로 분류된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그 한 학기 동안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JC 핵심 역량과 또 전체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학생 소감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적합한 그런 학습법에 맞춰서 도움을 제공하는 점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나만의 공부 방법이나 방향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학생들은 이게 뭔가 광범위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좀 자신한테 정말 맞는 것이 무엇인지나 자기 이해로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학습 전략을 찾아가는 데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킬 우수 학생 대상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들은 사실 이전 성과 포럼에서도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좀 간략하게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닝 커넥터는 이제 팀 활동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이고요. 달빛 동맹 체인지메이커는 호남 영남 지역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계명대와 함께 교류를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러닝 커넥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보시면은 디자인 싱킹과 SDGs 주제로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학생들이 그런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전문가 피드백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확히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까지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네, 달빛 동맹 체인지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계명대와 교류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이제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해서 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 시뮬레이션, 경영 그 기업 운영을
대한 경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실제적인 경험에 근접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도 그 변화량과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커넥터의 그냥 하나의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가장 우측에 일석 3조 같은 경우는 그 투명 스마트폰 케이스를 가지고 녹여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실패 과정도 겪었지만 그런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 팀이 목표했던 그런 관절 보호 매트, 반려견 관절 보호 매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달빛 동맹 체인지메이커의 결과이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놀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여기도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수강생, 편입생, 복학생, 유학생, 만학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 개선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소수학생 키를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은 소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다른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의 참가자와 이렇게 교류할 수 없는 그런 꿀팁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성과 공유회를 진행을 했고요. 학생들이 정말 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가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앞으로 좀 더 학습자 유형을 더 정교화해가지고 이제 AI 활용 역량 수준에서도 앞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성인 학습자도 점차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학생 추수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을 하고 전체 학습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을 위한 그런 피드백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내 부서 간 협력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통합적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이제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 잘 들었고요. 딱 20분을 맞춰주셔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양대학교 이훈명 혁신지원사업 단장님께서요. 안양대학교 ARI 혁신 패널단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양대학교 이훈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때 성과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성과 관리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과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R 협의회에서 성과 관리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과 관리 하시면서 성과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성과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대학에 컨설팅 가거나 모니터링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성과는 누가 도출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성과 관리만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성과 관리는 성과 도출부터 시작하는 거다. 성과관리센터가 성과 관리만 받아서 성과 관리만 하면 정말 학생들이 성과를 내느냐? 못 내거든요. 거기는 성과 관리만 하거든요. 많은 대학들이. 근데 저희들은 해야 되는 건 실제로 뭡니까? 학생들의 성과를 이끌어내서 저희들은 보여줘야 되는 게 저희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업무가 자꾸 분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과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저는 좀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뭐라 할까요? 교수학습지원센터만 제가 18년 동안 했고요. 지금 물론 2-3년 동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 성과를 마치 뭔가 도출을 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걸 내는 걸 자꾸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가 맡을 땐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성과다. 그리고 내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성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에서는 명확하게 성과를 낼 거고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왜냐하면 교사학습 지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예, 그 중에서 한두 개 프로그램만 실제로 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를 해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뽑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만들었던 게 바로 아리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리 패널이었고요. 나중에 제가 맡지 않고 다른 분들이 맡으면서 아리 혁신 패널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하고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된 거는 뭐냐면 2016년에 제가 안양대학교에 갔을 때 만족도가 너무 낮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가 부족하니까 뭐든지 해도 만족도는 엄청나게 낮죠. 그래서 만족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만족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족도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향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면 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인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한 거는 2017년입니다. 저희 에이스 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에이스 때 계획서에는 없었어요. 근데 저기 안에 보시면 학생이 저희가 에이스가 5월 6일 날 됐는데 5월 6일 날 된 다음에 바로 학생들 몇 명이 글을 올려줬어요. 제가 줄친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자기 개인 블로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찾았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돈을 줄 수 있나? 아니면 뭘까? 근데 저 학생은 뭐라고 하냐면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학교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분위기잖아요. 아무리 시설이 낡고 아무리 학교가 재정이 약해도 학생들은 그 분위기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럼 저희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누구도 편하자? 예, 일하는 센터장이든지 일하는 직원 선생님도 같이 좀 편하게 일해보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과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성과가 없어요. 관리 체계만 있죠. 시스템들은 대학들 멋있게 많아요. 근데 두들겨 보면 성과는 별로 없어요. 실적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보자. 예, 성과 관리에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없는 겁니다. 시스템은 돈 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돈 많이 투입하면 시스템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력만 하면 돼요. 근데 관리할 성과가 없잖아요. 그럼 성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조절하고 관리할 울타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성과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즉 학생들이 성과를 내는데 우리가 그걸 늘렸다 줄였다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 프로그램 실적을 조절하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성과를 극대화시키자. 그리고 그걸 관리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성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누구와에서? 몇 명 선에서 일단은 그렇게 조절하겠다. 그게 몇 명이었냐? 예, 400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조그만 성과를 내서라도 그 성과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좀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2016년 만족도가 몇 점이냐면 5점 만점에 2.7입니다. 예. 학교가 만족도가 2.7인 학교가 그렇게 흔치 않을 거리. 몇몇 학교 저도 봤습니다. 학교의 만족도가 수도권인데 2.7이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 목표는 3.5까지는 올린다. 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왜? 그걸 누가 보니까? 학생들이 보니까. 물론 조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학생들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리겠다. 근데 어떻게 올리냐? 참여를 통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리 패널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학년당 100명씩 모집한다. 400명을 모집한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서포터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서포터즈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학교 가서 제가 이 얘기하니까 우리도 있어요. 서포터즈 몇 명? 20명, 뭐 많게는 50명. 저희는 400명입니다. 그래서 각 학년별로 100명씩 모집합니다. 예. 그럼 잘 모집이 되느냐? 엄청 잘 모집됩니다. 대수가 엄청 셉니다. 400명인데 왜 모집이 잘 될까요? 2017년에는 힘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아리 패널을 하기 위해서 문의가 자주 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그 학생은 여기 보시면 4학년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 나가야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입생은 새로 들어올 수 있는데 군대를 가면 그걸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휴학하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따로 채우지만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엄청나게 문의가 오는 게 아리 패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들어오면 교내외 설문조사 무조건 참여합니다. 그리고 진단, 아까 뭐 이렇게 진단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진단에 다 참여합니다. 이건 기본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내 행사 활동에 참여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당연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 중에 몇 개씩은 다 참여합니다. 여기서 하나 느끼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럼 비교과 프로그램에 문제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죠. 무슨 경우냐면 학생 캠프 하는데 학생이 모집되지 않아요. 캠프 많이 하실 겁니다. 저희 학교는 캠프 5개를 하는데요. 기본 40명을 목표로 합니다. 40명 목표로 채우지 못한 적이 없어요. 금방 끝납니다. 모집이. 홍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누구한테 갈까요? 제일 일타로 저희 아리 패널 400명한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비교과 사냥꾼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걔들 그래서 무진장 싫어하는 경우가 계세요. 저는 무진장 좋아합니다. 비교과 사냥꾼들. 그래서 제 목표가 400명을 다 비교과 사냥꾼으로 만드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4,000명이에요. 그럼 10분의 1이 비교과 사냥꾼이 되는 거죠. 모든 비교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박람회 저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발표도 하고 다 합니다. 아리 엑스포라고 하는 대형 행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누구냐면 아리 패널 학생들이 발표하고 전시회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소개하는 거, 블로그 하는 거, 유튜브 하는 거 대부분 저 학생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교내 정책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는 거, 원격 교육, 원격 수업 모니터링 하는 거 저 학생 400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저 학생들한테 부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돈 많이 들겠다. 그쵸? 처음에 할 때 분명히 저는 20만 원을 줬습니다. 학기당. 근데 지금은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입니다. 별로 들지 않습니다. 별로 안 든다는 개념이 프로그램 단위로 하면 거의 업될 텐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생들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거기서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게 큰 비용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2015년에 제가 그 학교 가기 전에 552가 뭐냐면 비교과 참여 학생 수입니다. 근데 2017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5,000명이 넘어갑니다. 저기 어떤 학생들이 대부분 저기에 참여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족도 조사인 경우입니다. 저기 보시면 요번엔 이제 다음 연도에 저희가 조사한 건데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어요. 파란색이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공중에 떠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보이는 거는 만족도가 높아진 게 아닙니다. 정말 분석을 잘하는 분들은 저게 높아진 곡선을 보시면 안 되고 달라진 곡선을 보셔야 됩니다. 달라진 곡선은 뭐냐면 어디에 변화가 있었냐?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점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목적이 비교과 참여였고 그 다음 비교과에 만족되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 혁신 패널이 2022년 기준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크숍이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계속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 워크숍 전체 하고요, 조별 워크숍 하고요, 최종 워크숍,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3번의 워크숍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저희 선생님이 최종 교육 워크숍이라고 해서 한 번만 딱 하고 400명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50명씩 따로 모아서 다 개별 워크숍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별 워크숍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할 때는 조가 없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뭘 원했냐면 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거 학생들이 원한 겁니다. 저는 개인 활동 중심으로 했는데 학생들이 뭘 했냐면 팀 활동으로 해달라. 부서 교육으로 했는데 그거 말고 그거 앤드 팀 리더가 교육하는 시간을 달라. 라고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 모니터링 한다고 했잖아요. 모니터링 하면 저희들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예, 요건 학생들이 했던 거고요. 그걸 주제를 정해서 모니터링단이 비교과 센터로 넘기면 예, 저희들이 비교과에서 정리해서 그걸 각 부서로 보내서 개선한 사항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저희의 성과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이끌었느냐? 교육 운영 환경에서 가장 흔하게 그냥 만족도만 보여드리면 지금은 7.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즉 50점이 60점이 되지 않은 학교에서 77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15점이라고 하면 0.7이 올라간 거거든요. 학생들이 3점 찍다가 4점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작했든가 하나는 정말 무슨 변화가 있었든가. 이게 아리 패널 학생들일까요? 아닙니다.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예. 아리 패널 딸의 학생들은 어떨까요? 저보다 더 낫습니다. 왜?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각 부서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리더들은 2명씩, 많은 데는 4명씩, 교수학습 지원센터에도 2명에서 4명이 학생위원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최종평가할 때 같이 합니다. 저희들은 강의평가 학생이 하지만 그 강의계획서 평가를 누가 하냐면 학생들이 합니다. 예, 직원 선생님들도 강의계획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평가들도 교과목 평가도 학생들이 합니다. 예, 강의평가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때 참여하냐? 아리 혁신단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혁신단 학생들은 좀 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학생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에는 5174죠. 2022년에는 14158입니다. 저게 학생들 패널이 참여한 비교과 숫자입니다. 패널만 참여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조절을 한다는 게 바로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비교과 프로그램에 못 모아서 쩔쩔매거나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여유롭게 만약에 부족하면 어딘가 전화해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거 고민 안 시키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소비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냥 있냐? 아닙니다. 그 결과는 전체 데이터로 해서 교수와 학생과 지원 선생님들에게 그 모든 데이터가 가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우수 사례집은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사진은 저희 이제 행사할 때 학생들이 전시회를 하거든요. 이것만 따로.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한번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년을 가서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학생 자치 조직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했는데 몇몇 대학들을 다녀봤어요. 예, 비슷한 대학들. 그랬더니 학생 조직을 조금 더 강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 조직을 좀 더 강화하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서 프로그램 운영, 그 부서 프로그램에 조금 더 학생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4명, 2명씩 들어가지 말고 한 5-6명씩 더 넣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과를 내는 것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으로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팀 분과위원회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고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교수법을 바꾸면 강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교수님이 안 바뀌면 사실 강의평가가 높다는 건 그 교수님이 좋다는 거거든요. 예. A라고 하는 교수님이 교수법을 바꿔도
B라고 하는 교수님이 교수법을 바꿔도 강의평가 거의 비슷해요. 왜죠?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니까. 맨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부터 현재 담당자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지원 선생님입니다. 가장 유능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잠시 1년 만에 쉬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맡고 계십니다. 가장 잘 이해를 잘해요, 학생들. 매번 만나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6번은 워크숍을 그분이 하십니다.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그거를 계속해서 만나서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전수해 주는 것, 그리고 패널 학생들의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이게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몇 개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거는 조금 부실해도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널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주입하는 게 중요해요. 너희들이 주인이다가 아니라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학생의 주인은 학생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주인공이야. 너희들이 정말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학교의 역할이야. 그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 너희 패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주입을 해주면 어느 정도 괜찮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학교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취하실 거는 취하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 혁신 패널단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우리 이훈병 단장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마지막은 아이유 커스텀 진로 모델을 가지고요. 인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으로 계시는 조한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성과 발표를 맡게 된 인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조항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점심 배고프실 텐데 끝까지 안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는 진로 교육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희가 아이유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 인제 유니버시티의 약자인 아이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이유가 다녔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이유가 홍보 모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상담 심리치료학과 교수인데요.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담자 교육 제일 잘하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담을 혹시 공부하고 싶은 아이유가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혼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이라고 하는 건 커리어 스토리 텀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진로 스토리를 개인적으로 고려하게 만들어주는 진로 교육을 제공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아이유 커스텀 진로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유 석세스라고 하는 안에 학생들의 성공과 사회 진출 경쟁력 강화의 안에서 진로 교육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유 커스텀 진로 모델은 취업 진로처 산하에 있는 진로 교육 지원센터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여드리는 표는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취업 전공간 불이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50.1%인데요. 29개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전공과 취업의 불이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속해 있는 인제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현황과도 일치하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도 학생들이 인제스타 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나 취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했을 때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학생들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저희 인제대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김해에 있고요. 백병원이 재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보건의료계열들이 강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대나 간호대나 아니면 물리치료학과나 임상병리학과 이런 보건의료계 학생들은 굉장히 주도성을 가지고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해서 이렇게 취업 역량을 기르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인문계와 경영, 공대 이런 학생들이 이런 마일리지 제도의 주도성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주도성에만 의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학생들의 진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필수 교과목 중심으로 진로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되었고, 이 주된 내용은 수업 진로 필수 교과목과 취업 필수 교과목을 개발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런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어떤 교과목을 개발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에 진로 교과목 개발된 거를 시범 운영을 했고, 그리고 취업 교과목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학기 2024년 1학기 때 지난 연도에 개발해서 시범 운영해서 수정된 진로 교과목을 본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 취업 교과목을 시범 운행해서 또 수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대학의 교육 목표가 행복한 개인, 참여하는 시민, 역량을 갖춘 전문인이라는 거에 일치하도록 진로 교육의 목표도 행복지향, 참여지향, 도전지향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진로를 좀 탐색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와 좀 연계된 활동에 좀 협력적인 활동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취업 기술과 실무 능력 강화를 통한 활동에 좀 더 취업과 좀 연계된 활동에 도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진로 교육의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그 학생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로 목표와 해당하는 학년의 거를 이렇게 도형화한 거인데요. 세 과목의 필수 교과목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 새내기 세미나라는 학생들의 진로 적응에 좀 초점이 맞춰서 학교에 있는 정보와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거, 그리고 그 학과 교수님 간에 좀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지금 발표하게 된 이 2개의 과목이 새로 신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구와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교양 필수 과목 1학점을 작년에 시범 운행했고 올해 본운영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직무 결정과 경력 개발이라는 과목이 올해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에 본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학생들이, 저도 상담을 하고 학생들 진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잠재력은 많은데 뭔가 주도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특히 진로 탐구와 역량 개발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닮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도표는 저희 개발한 진로 전체 모델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1학년 때 인재 새내기 세미나와 2학년 때 진로 탐구와 자기 개발과 3학년 때 진로 결정과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표인데요. 2학년 대상으로 개발된 진로 탐구 역량 개발은 교양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한 점이 진로 교육과 상담을 전공한 교수님이 2명이 전임 교원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수업을 1학기와 2학기에 나눠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전체 이 수업을 총괄해서 전담해서 수업을 해주실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1학기 때는 공학 계열과 예체능 계열이 수업을 받게 될 거고 2학기에는 자연, 과학 계열과 인문 계열이 수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3학년은
대상으로 한 거는 직무 결정과 경력 개발이라는 거는 얘는 교양 필수가 아니라 전공 필수이고요. 그래서 학과 교수님이 담당을 하시게 되고 저희는 학과마다 진로 지도 교수와 취업 지도 교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 교수님이 주로 담당하시게 될 텐데 혹시 안 되시면 다른 취업 지도 교수님, 대표 교수님이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그 학과에 있는 교수님이 담당을 한다라는 거고 저희 학교에 있는 취업 진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혹은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 과목 개발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 진로교육 과목 개발에 일을 한 4회 정도 실시했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진로교육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신 김봉환 교수님과 김일성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이 진로교육 과목 내용들을 좀 많이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계명대학과 대구대학, 우수대학 벤치마킹을 해서 진로교육 과목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된 진로교육 과목의 주차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임교원이 진로교육을 진로교육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개발을 하셔서요. 진로 상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 구성 이론이나 아니면 계획된 우연 이론이나 이런 진로 이론들을 좀 기반을 해서 만들어졌고 학생들한테 특히 자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교육 과목은 저희 대학에서 그 교육 요구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학생들은 선배 멘토링 교습 방법을 좀 선호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그런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비교과 연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취업교육 과목 개발에 포함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학과 교수님들한테 이런 교육 과목을 의뢰했을 때 이거 나 못한다 이런 의견을 하시면서 반발이 많으신데 그런 것을 좀 도와드리려고 콘텐츠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진로 지도 교육 포럼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학과 교수님들에 대한 그런 정기적인 교육과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학년들 취업 교육 과목에 대한 주차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계속 저희도 활주하면서 수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2주에서 4주차는 학과 교수님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안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고사 이후에는 저희 취업진로처와 일자리센터, 그리고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취업과 관련한 진로와 관련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로 지도 교육 포럼이 작년에 2번 했고요. 올해 2월달에 또 3차의 진로 지도 교육 포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대상은 학과에 있는 진로 지도 교수님들이시고요. 그래서 1차 때 53명, 80명 이 인원 정도가 참여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발한 교육 과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교육 과목이 특히나 이런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이랑 수업 차원에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그래도 가장 크게 했던 게 김해시랑 매년 김해시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기관과 기업들을 섭외해서 잡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제가 동영상을 갖고 왔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긴 할 텐데 네, 말씀드린 내용은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동영상까지 봤으면 마무리가 깔끔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플로어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드리고요. 그 수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나 이런 거에 자료를 해서 만들어서 교수님들이 실제로 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분반마다 맞습니다. 학과의 분반마다 그 학과 교수님들이 담당을 하시게 되고요. 네. 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교육 포럼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과마다 이렇게 간담회 통해서 컨설팅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더 요구하시면 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1학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불만이시긴 한데 네, 아직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진로지도 교수로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학과 진로지도 교수로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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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아직 그게 조율이 안 돼가지고요. 몇 개 학과들은 전선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는 어쨌든 전필로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자격증과 관련된 학과 같은 경우는 융합 전공을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그 수업 자체를 바꾸기 어려운 학과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네. 우리가 보통 국시 베이스의 학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공이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학도 국시 베이스의 학과가 전체 전공의 한 70% 전공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진로 관련되는 전공 필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학점이 1학점 정도로 굉장히 좀 작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럼 국시 베이스의 학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형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의 마음 전환만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플로어 질문은 그만하도록 하고, 우리 꼭 그 아이유 홍보대사로 섭외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이유 커스텀 진로 모델 발표해주신 조항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내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10분 뒤에요. 3층에서 우리 컨벤션홀에서 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섹션 2번째 학사제도 유연화와 학생 지원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